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강원국의 글쓰기 7번째예요. 이제 1장을 마무리하고 2장이 들어갑니다. 1장은 누구나 글쓰기 시작은 막막하다라는 주제로 6곡지를 했고요. 2장에서는 남과 다른 글은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2장도 쭉 이렇게 함께 계속 갈 건데요. 강원국의 글쓰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시나요? 저도 계속 책을 보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만도 되게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어느 순간 이게 이제 한 50곡지가 정도 되니까 이게 마무리되어 갈 때쯤이면 여러분들도 많이 자신감도 생기고 글을 조금씩 이렇게 저 글쓰기 조금씩 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2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국 작가는 항상 글을 쓸 때 시작을 지나간 이야기 추억을 끄집어내서 시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번 시간에 창의가 만들어지는 길목 이렇게 했는데 창의가 만들어지는 것. 그 고등학교 때로 돌아갑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이에요. 수학 선생님이 집신을 신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 누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친구는 집신과 죽음을 연결한 거죠. 그게 창의력의 길목이라는 거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그러냐. 죽음 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 건데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를 나오라고 해서 막 때리셨다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또 억울하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응? 막 때리니까, 그거는 너네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면서 때리니까, 이 친구는 또 왜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냐고 이러면서, 그래서 더 많이 맞았다는. 그래서 집신과 죽음을 연결하고, 또 그 친구는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되게 풍부했었다. 그러니까 관계 없는 것을 연결하는 힘이 있었고 호기심이 왕성했으며 의문을 제기하는 투지도 되게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은 고위공직자로 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엔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글 쓰는 사람에게 가장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 창의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창의성을 키우는 이야기가 5가지? 네, 5번째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5가지 창의력을 키우는 5가지 이야기. 자, 첫째는요, 융합이에요. 융합.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되게 공감해요. 옛날에 김정은 교수가 쓴 에디톨로지라는 책에서도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창조는 편집이다.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내가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좋은 것만 끄집어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융합입니다. 잘 섞어서 새로운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창의성의 첫 번째는 융합인데요. 이연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연현상. 어떤 거냐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가지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하나의 아이디어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생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이연현상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저도 이제 책을 보고 하다 보면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 그 단어들의 의미를 이렇게 저도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연현상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서로 관련 없는 2가지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하나의 아이디어로 통합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창의적인 생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이연 현상이라고 한다. 이연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것,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들인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답을 찾고자 하는 분명한 주제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죠. 이연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 답을 찾고자 하는 분명한 주제가 있어야 되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들인 시간,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창의적인 일을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도 창의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그거를 재전유 현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 전에 갔을 때와 이번에 갔을 때의 느낌이 다른 거, 책을 읽는데 전에 읽을 때와 지금 읽을 때 느낌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전유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융합의 시대에 필요한 것, 이제 이연 현상이나 재전유 현상들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창의력을 키우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두 번째는요, 숙고예요. 사유하는 것. 자, 숙고는 이제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두 번째가 숙고인데, 톨스토이는 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명상, 두 번째는 모방, 세 번째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명상이 가장 고상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명상이 결국은 숙고라는 거죠. 사유.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나 공자는 사유의 힘 덕분에, 숙고의 힘 덕분에 그렇게 성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유와 숙고로 사물의 본질이나 원리나 패턴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 숙고에서 하스팟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하스팟의 법칙. 이거는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한 창조성의 9가지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창조적인 사람이 머릿속에 창조적인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스팟이 되게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스팟, 우리 그 하스팟 킨다고 하죠. 인터넷에서도 핸드폰에서 할 때 하스팟 키는데 이 하스팟은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그것들끼리 충돌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이죠. 연결이 이거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것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하스팟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상, 추론, 가정, 비교 같은 숙고가 필요하다. 연관이 없는 것, 관계가 먼 것끼리 부딪힐수록 기발한 생각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숙고하는 삶, 사유하는 삶을 살면서 그 여러 가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유와 숙고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우리가 하스팟의 법칙을 통해서 숙고를 일으킬 때 우리가 그 하스팟의 법칙으로 충돌을 일으키면 창의력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거나 써보면 좋다고 합니다. 시야말로 관련 없는 것을 연결짓는 은유의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시를 보면은 정말 되게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나오게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민복 시인의 섬이라는 시가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시는 딱 3줄이에요. 한민복 시인의 시가 3줄인데, 섬 울타리를 둘렀다. 섬으로 울타리를 둘렀다는 얘기죠.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낫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어때요? 우리가 울타리는 이렇게 물이잖아. 물로 울타리를 둘렀다는 얘기죠. 근데 울타리가 가장 낮아요. 왜? 울타리는 우리가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하게 높게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울타리는 서로 통로를 막는 건데 울타리가 모두 길이 돼버린 거예요. 되게 저는 가슴에 확 꽂혔었어요. 그래서 그 한민복 시인을 만나보려고 한민복 시인이 있는 강화 그 인삼시장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나고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세 번째 감성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융합이었고, 두 번째는 숙고, 세 번째는 감성이에요. 우리가 감성이 이제 어떠한 놀이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감성을 일깨울 수가 있는데요. 놀이를 통해서 느낌과 정서, 감정이 고양됐을 때 훨씬 더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이 발휘될 때는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을 자극해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 또 낯선 곳에 가보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감성을 깨우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뭐가 잘 안 될 때는 그냥 싹 내려놔 버리고 또 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딱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혀 있을 때 집중을 하면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성, 우리가 자유롭게 놀면서 또 만들 수 있는 게 감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네 번째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네 번째는 연결입니다. 연결이 없는 창의력은 상상할 수가 없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것끼리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창의력이라고 그랬는데 철학자, 문인, 과학자 할 것 없이 연결되지 않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자, 다음 세 유형의 조직 가운데 어느 쪽이 가장 창의적으로 일하겠나라고 묻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세 가지 유형의 조직 중에서 어느 조직이 가장 창의적으로 일하겠냐. 첫 번째 조직은요, 정보가 상층부에 집중돼 있고 권위적인 조직. 그러니까 위에서만 정보가 다 있고 되게 권위적인 조직. 과연 이런 조직이 창의력이 있겠느냐, 창의적으로 일을 하겠느냐. 두 번째는 두 번째 조직은 각자 정보를 갖고 서로 쿨한 관계에서 각자 자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역량 안에서 자기만의 일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조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그런 조직. 어느 조직이 창의적이겠냐. 여러분 답 나오셨죠? 당연히 세 번째,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조직이 더 창의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는 것 아주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는 직관입니다. 직관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쟤는 감이 좋아. 육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직관은 무의식적으로 세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직관은 어떠한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세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처음 만난 사람과 뭔가 악연이 있어. 우리가 누구를 처음 만났는데, 누구를 딱 만났는데 왠지 막 악연인 것 같아. 처음 만났는데. 그런데 1단계로 보면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1단계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악연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지금까지 만난 여러 유형의 사람이 떠오를 것이다. 저 사람하고 악연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그런 느낌을 가졌던 사람에 대해서 계속 떠오르게 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언제 저런 친구를 만났고 그들의 공통점은 이런 거였어.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았어. 이제 경험을 하나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과 만나서 악연이 되었던 그런 경험. 맞아. 그때 저 사람도 이랬었는데 이 사람과 비슷했어. 이런 것이 저 사람과 공통점이었어. 맞아. 저런 사람과 만나면 우린 악연이야. 이렇게 딱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 내 무의식이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다 그래. 저런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은, 저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다 나하고는 안 좋았어 라고 결론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직관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 왠지 느낌이 이상해.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딱 맞아. 똑같은 상황이 왔어. 맞아. 내 육감은 맞아. 내가 느낌이 딱 맞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걸 직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직관을 제6의 감각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감에다가 또 제6의 감각이라고 해서 육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창의적인 글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상에서 벗어난 낯선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른은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들고, 그죠? 우리는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들고, 아이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본다는 말이 있답니다. 어른은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고 어린아이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본다. 학자는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해주고 예술가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해준다. 글 쓸 때는 우리가 어른의 익숙함과 학자의 노력, 그리고 아이의 낯섦과 예술가의 시선을 서로 겸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든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한다. 되게 의미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 낯선 곳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낯선 곳에 또 계속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우리 인간은 익숙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장 첫 번째에서는 이제 창의력, 어떻게 창의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강원국 작가는 얘기해요. 창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하기와 글쓰기다. 발표하기, 질문하기, 일기쓰기처럼 거창하지 않고 평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읽고 말하고 쓰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할 때 우리는 창의력이 키워진다고 하죠. 고미숙 작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혀와 그 다음에 우리의 뇌와 손이 함께 삼중주를 이루어야 된다. 혀는 말하는 것, 뇌는 생각하는 것, 손은 글 쓰는 것. 그죠?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가 창의력이 발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2장 첫 번째 시작을 했는데요. 창의가 만들어지는 길목. 우리가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5가지 얘기했죠. 핵심 역량이 융합이다. 첫 번째는 융합이고, 두 번째는 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성, 네 번째는 연결, 다섯 번째는 직관.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 중에서 또 우리가 이연현상, 재전유 현상, 그리고 핫스팟 법칙,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여러분들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 한번 나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원국의 글쓰기로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멋진 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